취득세 자체는 공동명의를 한다고 줄어드는 세금은 아니에요. 보유세 중에 재산세도 공동명의를 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줄어들지 않아요. 거의 요새 상담은 심리 상담처럼 본인이 2주택자라고 해도 일단은 진짜 2주택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요. 혹시 오피스텔 있으세요? 의외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막 이렇게 답해요. 그건 주택 아닌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세무사분들은 국세청이 아니니까 숨기시는 거 숨기세요. 왠지 숨기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 그리고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 이제 네. 옮겨가야 되는 경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그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전입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도세에서는 전입까지 해야 되고 취득세에서는 전입 요건은 없어요. 근데 그 전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참 그게 문제인데요. 또 요즘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나와가지고 그 1년 안에 과연 그게 가능한지. 네, 이제 세법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인데 종전주택을 뭐 1년 내에 아니면 3년 내에 팔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아까도 7% 막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과세가 되잖아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새 집을 사고 나서 1년 내 또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집 팔고 나서 기존 집을 바로 매도를 쳐야 되는 거네요. 이제 임대 주면 안 되네요. 그렇죠. 임대 주면 취득세도 문제고 양도세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 이거 대박이다. 대박.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새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들어갔는데 기존 집을 팔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취득세랑 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진짜 1가구에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알아보셔야겠네요. 네. 이게 기존에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양도세에서는 예외 사항을 뒀었어요. 어떤 예외 사항이냐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새 집에 전입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런데 새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세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한도로 해서 그 기간까지는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랑 전입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고 1년 6개월이 임대 기간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 1년 안에 못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도 최대 2년을 한도로 해서 1년 6개월 그 임대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세입자의 만기까지만 종전주택 팔고 전입을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으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임대차 3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2년 가지고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 내가 새 집을 살려고 이제 매수 계약을 했는데 매수 계약을 하자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뭐 6개월 남았다고 치면 한 번 더 갱신되면 2년 6개월을 살게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최대 2년을 한도로만 그 기간을 인정을 해주니까 꼼짝없이 양도세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반영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런 게 좀 생겨야 이 세입자도 그렇고 이 집주인도 좀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임대차 3법이 보통 대부분 임대인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실거주자들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 하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연관이 깊게 돼 있어서 꼭 임대차 3법 남 얘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실거주자 옮기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취득세도 중과세 될 수 있고요. 또 양도세도 비과세가 안 되실 수 있고 또 대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새 집 사면서 맞아요. 주담대 받을 때 기존 집 매도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6개월 안에 기존 집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면 대출금 회수 당할 수도 있고요. 5만 원. 또 못 팔아서
못 팔아서 조정지역의 2주택자 되면 종합부동산세율도 확 올라가죠. 어.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것들이 참 집을 사거나 파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로 이게 수도권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과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진짜 억 단위로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네. 막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갈아타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맞아요. 매수 계약을 해버리거나 이런 분들은 맞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깨야 되는데 계약 깰 때 또 이제 매도자하고 그때는 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네. 막 이 배액상은 한 해 만에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방송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새 집을 샀어요. 그럼 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려고 했더니 이 세입자가 계약갱 신청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약갱 신청구가 되면 나는 취득세 폭탄, 양도세 폭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 집에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차라리.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다음 파는 아, 네,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오히려. 또 그런데 또 세입자가 또 그걸 곱게 안 봐요. 그렇죠. 그 세입자가 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맞냐 안 맞냐부터 해가지고 서로 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네, 나간 이후에도 또 이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청구하기도 하고. 예. 이게 참 어렵네요, 진짜. 그게 매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내가 실거주 한다고 해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네, 실거주 안 하고 팔아버리면 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확인해서 이사비라든지 이런 자기 손해배상을 또 집주인한테 청구하는 네.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와서도 계속 그 집을 주시하고 있어야겠네. 네, 서로 의심하게 되는 뭐 하는 거예요. 거야 이게 이게 참 왜 이렇게 난 진짜 이거 이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서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 임차인과 서로 잘 윈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많이 좀 이게 서로 좀 약간 서로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내 이익밖에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네. 맞아. 사실은 이렇게 바뀐 것도 그냥 바뀌었구나, 뭐 다주택자들은 세금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임대차법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이렇게 걸리고 이런 거에 대해 사실 이 방송을 정말 이렇게 근데 사실 요새 또 양도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무사님들 되게 어려워하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한다면서요? 네. 양포 세무사님이라고 양도세 포기하는 안 해. 세무사님이 많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도 안 돼. 안 해. 근데 이제 이거를 세무사님들조차도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사실은 진짜. 맞아요. 제가 제일 질문 받을 때 당황스러운 게 저 비과세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걸 알려면 정말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쵸. 이분이 몇 언제 채가 있었고 언제 네. 뭘 파셨었고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비과세다 아니다 이거를 세무사들도 판단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대짜고짜 집 팔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집이 어디에 있고 얼마에 사는지도 모르고 네.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건데 집 팔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도대체 나를 이게 내가 뭐 신처럼 다 아는 것도 이 사람이 자기 그 내역을 모르는데 네. 진짜. 근데 그럼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자산의 그런 역사 내역서를 아니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집이 있고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고 이걸 알려줘야지 저도 뭐 이 계획을 답변을 하곤 하는데 가끔 똑같으시죠 맞아. 진짜. 거의 요새 상담은 심리 상담처럼 본인이 2주택자라고 해도 일단은 진짜 2주택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혹시 대박이다. 오피스텔 있으세요? 의외로 있는 경우가 맞아, 있어요. 맞아. 의외로. 맞아. 있죠 당연히 있죠 막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주택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데 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세무사분들은 맞아. 국세청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자꾸 숨기시는 거 숨기세요. 왠지 숨기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볼 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이렇게. 심층 면접이 들어가야 네. 이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녀랑 같이 사는데 자녀는 세대는 이제 주민등록 딴 데 해놨으니까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맞아. 얘기하시는 분들 자녀 그렇죠. 이제 예. 또 했다. 예. 요새는 그거 핸드폰 기지국으로 다 안다면서요. 뭐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보고요. 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정부는 되게 스마트해지는데 그걸 따라가는 저희들이 좀 약간 버겁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정보도 많아요. 또 예전에 무슨 뭐 신문 이런 거만 이렇게 뭐 따로 그냥 따로 세대 분리만 하면은 네. 양도세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요새 사실 실거주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현황이. 그렇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지만 옮겨놨다. 이런 경우는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세무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 방문도 하고요, 경비실에 탐문도 하고 우편물 수령 내역이라든지.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네. 어디에서 병원을 다녔는지. 진료 내역까지. 그렇죠. 그래서 생활 반경을 딱 특정해서 그걸로 이제 재판할 때 자료로 다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숨기는 게 쉽지 않다. 대한민국 행정력은 진짜 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저희도 열심히 알아야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부동산에서 또 잘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명의 부분인데 네. 그동안에는 물론 좀 앞서서 좀 이야기를 부부 공동명의나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는 부부 공동명의면은 그냥 무조건 좋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각 세금마다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집을 살 때 취득세 같은 경우 이것도 취득세에서도 공동명의에 뭐 이점이 있나요? 아니요. 취득세 자체는 공동명의를 한다고 줄어드는 세금은 아니에요. 네. 그 집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걸 반반씩 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 취득세는 공동명의 해도 절세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없다. 거고요. 또 보유세 중에 재산세도 그 공동명의를 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재산세도. 이 집에 대해서 일단 집 전체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하고 나서 그게 공동명의라면 반반씩 나눠내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공동명의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는 좀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는 이제 혜택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명의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9억을 빼주니까 네. 9억 공제액이고 공동 명의하면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6억 6억씩 빼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공동 명의가 유리한데 아까 고령자.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사실 거의 70% 80% 정도 공제를 받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공동 명의가 유리한 케이스도 많아요. 이 금액 자체가 12억을 빼주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동명의가 불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2주택자인데 만약에 남편과 부인이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케이스랑 두 채 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 네, 요걸 비교해 보면은 이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종부세가 낮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아까 세율이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이렇게 중과 세율과 일반 세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세율을 결정할 때 종부세를 사람별로 판단해요. 그러면 개인별로. 그렇죠. 남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남편도 1주택이니까 낮은 세율. 그리고 낮은 세율. 네, 부인도 맞죠. 낮은 세율 이렇게 받겠죠. 그렇네요. 네, 근데 둘 다 조정 지역이면 그렇죠. 공동명의로 조정 지역의 두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남편도 0.5, 0.5를 합쳐서 각각 한 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채니까 중과세율을 받게 돼요. 중과세. 남편도 중과세, 부인도 중과세. 그래서 이렇게 공동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계시면 종부세에서는 각각 단독명의 두 채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십니다. 네. 양도세는 어때요?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집 한 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도 이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 인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때만 세대 안에 주택수를 따지는 거고요. 실제 양도세는 예를 들어 1억 양도 차익이 난 집을 공동명의 부부가 팔았다. 그러면 남편 5천, 부인 5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세금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두 명이 가지고 있으면
각각 250씩 오. 5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율 자체도 누진세율 구조라서 1억 원에 대한 세율보다는 각각 5,000씩 가진 세율이 낮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명의가 양도세 절세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단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봤을 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단독명의로 갈지 공동명의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까도 회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고령자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1주택이 낫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할 때도 조금 그런 거 많이 너무 복잡해. 물어보시겠어요. 상담 오셔가지고 명의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다주택자들은 사실 기존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을 누구 명의로 할지가 다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남편이 이 보유 부동산이 많다. 그러면 공동명의보다는 부인 쪽으로 주는 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네요. 거죠. 예. 그렇다면 분양권 같은 경우도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나요? 분양권은 우리가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단독명의로 받게 되니까. 네네. 하지만 기존에 이제 분양을 받은 거를 내가 돈을 주고 산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명의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분양권을 사서 새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한데, 만약에 단독명의로 산 분양권을 아니면 청약받은 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중간에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증여를 통해서 이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예. 제약사항이 복잡해. 그렇죠. 간단하면 좋은데 이 세금 상태별로 다 다릅니다. 우선 우리가 취득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증여를 했을 때 이 분양권이 결국은 나중에 집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아까 우리가 말한 8월 10일 이후에 이제 분양권을 부부간에 증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서 이 절반 증여한 주택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겠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졌던 분양권은 이제 1에서 3%만 내면 되는데 증여를 50% 했다고 하면 이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8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 상태에서 증여 받아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1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절반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부부간에 분양권을 증여하실 분들은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그 분양권만 있는데 중간에 공동명의로 하겠다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관이 없는 이유가 우선 부부간에는 증여할 때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분양권이 예를 들어 12억이다. 그러면 절반을 증여하더라도 6억이니까 증여세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증여를 해서 나중에 뭐 종합부동산세를 줄이실 수도 있고 양도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양권을 증여하는 이점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6억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가격이 올라서 12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오른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절반을 지금 12억이 된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 12억 가치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절반이 그렇죠. 6억을 증여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을 12억에 판다라고 했을 때 나는 6억에 샀으니까 절반을 갖고 있으면 3억이죠.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6억에 파는 거잖아요. 네. 3억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 절반이 배우자는 그렇죠. 네. 배우자는 취득 가격이 증여 시점의 가격인 6억이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6억에 사서 6억에 파는 걸로 되니까 배우자는 양도세가 사라지는 네, 이런 그 취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절반을.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바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제 더
내가 양도세 이익이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팔 수 있나요? 증여받은 이렇게 거. 바로 팔게 되면은 네. 가만 안 두지.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증여의 세상이 그래 열려. 공짜가 있어. 증여의 모를 세상이 것 열려. 같나? 다 되면 다 증여하고 팔겠죠. 그러니까. 가질래? 뭐 이러면서. 선배님 가질래? 그러니까 잠깐 좋아하셨는데 이런 그 단기간에 그렇게 증여하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세법에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2월 과세 규정은 증여받고 나서 5년 내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원래 그 증여를 해준 사람의 취득 가격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최소 5년은 지난 이후에 팔아야 이렇게 절세를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5년은 가져가야 되는군요. 네. 왜 5년이대요? 그 기준은 또 뭐야? 법에서 그게- 5년으로 정해놨고요. 그렇죠. 왜는 뭐 이렇게 4년은 정하면은 너무 짧으니까 4년까지는 너무 얄미울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아닐까? 또 부부 공동명의 그 임대주택에도 그 네. 양도세 특례를 적용해준다는 또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이 또 되게 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가 의무 임대 기간인 8년 또는 10년까지 채우고 팔면 장기보유투표용제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뭐 8년을 하고 팔 때는 50% 장기보유투표용제를 해주고요. 10년 이상 하면 70% 장특공제나 또 그 등록 시점에 따라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항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과거형이네요. 과거형. 안타깝게. 네,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 등록을 하셨어도 8년 만에 이제 말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10년까지 할 수가 없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뭐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은 10년을 하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어때요? 오피스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은 예. 10년 지나 아까 뭐 예를 들어 8년 지나면 자동 발송가요? 아니면은 뭐 5년 8년 단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동 발송가 아니면 쭉 가는 건가요? 만약에 4년짜리 단기 임대 등록을 하셨으면은 네. 그거는 4년 만에 그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8년짜리 우리 방금 말씀드린 장특공제 50% 70% 네. 이런 거는 네. 8년짜리로 등록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 8년짜리의 경우에는 아파트만 8년이 됐을 때 말소가 되고요. 그 외에 오피스텔, 다가구, 뭐 단독 이런 주택들은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인데 등록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놨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8년, 10년 하더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이 장특공제를 못 준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공동명의인데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황당했죠. 황당했죠. 네. 당황스럽죠. 당연히 될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단독 명의만 되고 공동 명의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했고 논란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해도 임대 등록 8년 이상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장특공제 50% 70%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세 제한 특례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공동명의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예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뭐 약간 연계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예전에 이제 중공 임대사업자 장기 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네. 8년 보유하면 50% 이제 10년 보유하면은 이제 70% 해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8년만 보유하고 이제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년 보유하고 나서 그 장기보유 특공제 50%는 해주는 건가요? 네, 8년 하면은 50%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됐다가 해결이 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구청에 등록할 때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장기를 8년짜리 등록하고 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민특법상의 8년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말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제 혜택은 이 민특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데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혜택을 주는 법률에 따르면 임대기간 산정이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임차까지 다 맞춘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구청에다가 사업자를 내고 나서 그다음 구청 등록증이 나오면 한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다음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세무서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이 의무 기간은 세무서와 구청을 다 등록해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민특법상의 8년이 지나서 말소가 되면 이 세법상의 기간은 일주일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요번에 다행스럽게도 그 이 민특법상의 8년을 채우게 되면 이 세법에서의 8년도 채운 걸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민특법상 8년 돼서 자동 말소됐다. 그랬을 때는 50%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0% 장특공제를 예를 들어 8년 지나서 이제 매도한다 치면은 네. 이거를 이렇게 뭐 기간 제한 없이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1년 안에 매도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1년 안에 매도 조건은 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경우에 네. 자진 말소하신 분들은 1년 내에 팔아야지 중과 배제가 되고요. 네. 자동 말소가 되신 분들은 그 기간 제한 없이 나중에 파셔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 1년 뭐 계속 상관없이요. 예. 자동 말소는 내가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있다 판다. 예, 그 경우에도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방금 물어보신 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잖아요. 네. 장기 보유 8년짜리에서 8년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를 어떻게 적용해 주나요라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그 등록을 하실 때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가 그냥 이 집에 대해서 최초 취득했다가 파는 시점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50% 해줄게. 맞아요. 70% 해줄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등록하신 분들도 굉장히 그 많습니다. 나중에 거의 등록한 분도 다죠. 많죠.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도. 그렇죠. 매수한 게 아니라 예전에 거를 등록하신 분도 그렇죠. 많죠. 내가 2000년도에 샀는데 2020년도에 등록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50% 장특, 70% 장특공제,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정 사항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임대 등록한 기간 동안에 양도 차익만 이 장특공제를 적용해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도 약간 애매하시겠네요. 굉장히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어 2000년에 샀는데 2020년에 등록했다. 그 사이에 시세 변동이 꽤 클 그렇죠. 텐데. 그 차액은 장특공제가 전혀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세금이 좀 애매하니까 그때 이제 등록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과거에 취득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계산했을 때 장특공제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 기존에 이걸 이 법을 신뢰하고 등록하신 분들한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뀐 부분이니까. 그렇죠. 소급 적용이 되는 네,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씩 풀어주면 그냥 그걸 감사하게 되는. 그렇죠. 아예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네, 너무 크게 안 해줄 거야, 뭐도 안 해줄 거야 해서 너무 이제 열이 받았는데 조금씩 풀어주면 그나마 이걸로 감사해야 되나. 네. 이게 그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네. 그 전체 기간 8년, 10년 중에 절반이 지나면 네. 자진 말소를 과태료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장기도 자진 말소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네. 하나 근데- 풀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주택이 다 자진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이 폐지되는 유형들, 단기 임대주택 네. 또는 장기 중에 아파트 네. 이런 폐지되는 유형만 자진 말소하실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안 되는군요. 8년짜리인데 오피스텔을 등록했다. 그러면은 그건 말소가 안 됩니다. 예, 임무임대 기간에 다 채우셔야 되고요. 또 자진 말소의 경우에도 이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시려면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은 채우셔야 돼요. 그럼 4년짜리를 등록하신 분들은 2년 이상은 임대를 하고 나서 파셔야 돼요. 그 2년이군요. 그것도 말 많더라고요. 왜 국세청은 5년이고 얘는 2년인데 예. 2.5년이냐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2년을 정해졌군요.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지금 입법이 예고가 돼 있어요. 네.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입법 예고된 세법에 보면은 이제 민특법상의 의무 기간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4년 하신 분들은 2년 이상 하고
양도를 자동 말소하시면은 자진 말소하시면은 이제 중과 배제가 되는데 그때는 말소하고 1년 내에 파셔야 돼요. 1년이 지나가면은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8년짜리 같은 경우도 4년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 후 1년 내에 파시면 중과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건 중에서 임차인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말소할 사실 때. 자진 말소할 때. 예, 그게 가장 허들이 됩니다. 그쵸. 난 자진 말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집을 사서 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의를 네.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냐면 5%로 되게 싸게 싸게 지금 전세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5%로 되게 싸게 되게 보통은 8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굳이 내가 이걸 동의를 해줄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거든요. 네. 그 동의 얻는 것 또한 되게 힘들지 않을까? 예,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장기 임대주택 8년짜리에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뭐 계속해서 그렇죠. 사실 계속 수가 할 수 있어요. 있죠. 맞아요. 예, 이게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8년 지나야지 내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가격이 전셋값이 내가 사는 가격보다 뭐 2억, 3억이 더 비싼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자진 말소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세입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진 말소 규정이 생겼지만 이 세입자가 뭐 다른 데 분양을 받거나 자기가 집을 사서 하지 나가지 않는 않는 이상은. 이상은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임차인이 그냥 이사 안 가고 꾸준히 쭉 8년 살아주면은 왜냐면 중개 수수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네. 더 좋았는데 네. 이번에 이 자진 말소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자진 말소를 해요. 네. 자진 말소를 하는데 8년이면 50% 장특공제가 있고 네. 원래 이제 없어졌지만 10년이면 70% 장특공제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4년이 지나서 자진 말소가 됐어요. 네. 뭐 예의가 잘 돼서. 네. 그랬을 때 공제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8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50% 장특공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아예 장특공제가 제로인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네,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등록하지 않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하면 네. 1년에 2%씩은 주거든요. 음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년을 보유한 다음에 팔았다. 네, 이 자진 말소하고 팔았다라고 네. 하면은 이 장특공제는 4년 보유에 대해서 8%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2 곱하기 4 해서 8%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파는 집이 만약에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그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신 분이 4년의 임대 기간을 채우고 나서 1년 내에 파는 그 케이스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보유 기간 4년에 대해서 8% 정도 장특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또 바뀐 개정된 세법까지 같이 적용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실거주하시는 분들, 무주택자 1세대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공부하면서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들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진짜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네. 생각하면서 듣는데도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다 썼어, 나도 다 맞습니다. 썼어. 지금. 저희도 지금 적었어. 메모하면서 다 받아 적었어. 복습해야지. 네. 방송을 하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요. 저는 또 회계사님이 하시는 그런 온라인 강의 세금 강의도 제가 2번이나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헷갈리는 게 많네요. 진짜 들으시는 분들 정말 꼭 필히 메모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곱씹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회사님 강의 때도 설명을 되게 잘해주세요. 저도 맞아요. 회사님 강의 맞아요. 들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리를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세금이 한 번 들어서 사실은 좀 이해가 쉽지 않고 맞아요. 너무 안 돼요. 내용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여러 번 들을 때마다 듣는 분들이 들을 때마다 새롭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을 때 똑같은 내용인데도 안 들렸던 게 맞아요. 들리는 이게 네, 이런다 그런 거 막 많습니다. 공부해 정리 한번 해야지 날 잡고 해야지 하고 토요일날 도서관 가서 막 정리해 공부해 그러나서 2달 있으면 뭐가 나와 보도 자료가 나오고 아니 사실 저희가 회계사님 저희 쪽 강의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제가 계속 바뀌어. 맨날 바뀌어요. 계속 계속 파리대책부터 해가지고 계속 바뀌니까 법인부터 해서 계속 바뀌니까 이게 보니까 거의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회계사님도 이게 참 이게 아마 또
이게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이 방송에 대해 정리 잘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저희 출연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뭐 여기 올 때마다 저도 너무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 가서 또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느낌에 멋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네. 멋지 않을 것 같아. 또 모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뵐 것 같아요. 저도. 네. 조만간에 진짜.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네,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절세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말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절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승현 회계사님의 책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보, 또 칼럼, 방송, 또 강의는 물론 또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